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한덕수에 이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도 기각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 사법부는 상식이 있는 집단인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법원이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세운 이유 터무니없습니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입니다. 한덕수 대와 판사는 달라도 이유는 비슷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 봤습니다. 내란의 그날 밤 박성재가 어떤 식으로 계엄 선포에 가담했는지, 그리고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계속해왔는데 이게 증거인멸이 아니면 뭐가 염려할 만한 일입니까? 한 판사가 같은 판단을 내렸다면 그 판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 이렇게 되면 사법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보는 법은 국민이 보는 법과 다릅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러다가는 내란 종식이고 뭐고 다 물거품 되게 생겼습니다. 사법부 때문에 다 그르치게 생겼습니다. 국민이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일단 조희대 직위원부터 탄핵시킵시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아주 진짜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 앞에 그 귤 있죠? 네. 네. 하나씩 드십시다. 너무 귀여워요. 맛있어 보여요. 어이구 맛있겠네. 이 귤이 이름이 뭔지 알아요? 청귤? 극조생귤. 극조생귤이 뭐냐면 이게 딱 2주밖에 안 나요. 와. 오. 그러니까 조생귤은 일찍 난다. 네. 아, 조생. 극조생은 극조생이에요. 향이 너무 좋은데. 네, 가까이 끝자수. 이것 어제 김병주 의원 그 힘내시라고 드렸더니 몇 개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비타민이 속 입으로 들어오는. 진짜 맛있어요. 네, 아시죠? 네, 그리고 크기가 작아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서. 장유미 변호사님도 한 2개 더 드려야 되겠네. 제가 지금 입병이 나 있는데 요거 먹으니까 약간 낫는 느낌이에요. 비타민 C가 공급이 되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치료받고 있습니다. 리액션을 저 정도는 아, 해줘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신인규 변호사님한테 배워요. 특히 이 물건과 관련해서. 아니, 메디컬 이슈가 많아가지고 아픈 데가 많아. 저는 오늘 첫날에 좀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실 줄 알았는데 시지도 않고 맛이 달달하면서 근데 비타민 딱 그 말씀 맞아요. 그 비약점들입니다. 비약점. 이렇게 뭐 입병이 나는. 그러네요. 치유된다, 자연 치유. 싹 나갔습니다. 서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먹었더니 그냥 그 올랐던 혈압이 확 내려간다. 네. 뭐 이렇게. 네. 아이고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셔보시고 이제 막 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특히 극조생귤은 1년에 딱 2주밖에 수확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드시면은 또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 직접 제주도까지 가서 실제로 귤을 따면서 상태를 살폈대요. 실제 찍은 영상입니다, 이게. 야. 야. 정말. 네, 지금 이게 이렇게 그러네요. 제주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딱 한정된 수량만 나오겠네요. 이 정도로. 이 시즌에. 이 시즌에. 와. 아니 이게 색깔이 귤이 보통 이제 오렌지색이라고 좀 주황색인데 노란색에. 파랗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좀 시다고 착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먹어보면 제주도 가서 귤 따보셨어요? 아니요. 난 직접 따봤는데 네. 어떤 데는 이렇게 귤이 막 이렇게 매달렸는데 일손이 부족해갖고 못 따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뭐 예를 들면 2만 원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따가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 변함없이님, 저도 배달돼서 먹어봤는데 신맛보다는 신선한 단맛이 더 좋았어요. 그렇죠? 김경임님, 조물조물하면 더 달아요. 그런가요? 예. 정어리몰에서 이렇게 제주도까지 직접 가서 준비한 새콤달콤한 비타민 덩어리 극조생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댓글창에도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준이 우기는 희망님, 열받아서 한숨도 못 잤다. 미친 사법부. 바다의 향기님,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요.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사법부가 조희대의 국회 출석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봅니다. 재판을 이런 감정으로 한다면 이딴 사법부 치워버려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막 가보자고요. 어디. 녹수님, 이러다가 숙의 대가리, 딱가리, 점쟁이 전부 대가리 쳐들고 기어 나올 겁니다. 지금 특검도 나태 사법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끼리 뭉치고 뭉쳐야 합니다. 잼프도 여차하면 탄핵하려고 할 겁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는 바보 연구 땡치리처럼 다 뺏깁니다. 정신 차립시다. 박성재 영장이 기각됐다. 이게 그 전에 기각됐으면 뭐 이놈들 그렇겠다 싶지만 우리가 어제 그제 다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란의 그날 밤 박성재가 어떻게 했는지. 윤석열이가 막 서둘러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박성재가 말렸어요. 왜? 지금 의결 정적수가 안 됐다. 이거 채우고 해야 모양새라도 갖춘다. 이렇게 가르친 놈이 바로 박성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교정시설 확충하고 검사들 파견 챙기고 이런 식으로 내란에 중요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를 영장을 기각해요. 거기에다가 조희대 법원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꿈뻑꿈뻑 하고 있는데 판사라고 지금 조희대 편 들어주는 겁니까?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번에 영장 기각한 이 박종호 판사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갔는지 아십니까? 조희대가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정말 큰일 납니다. 보통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한두 놈 뭐 이러니까 뭐 그러겠지 하고 있다가는요. 나중에 정말 발등을 찍고 후회할지 모릅니다. 지기현이가 이런 식으로 재판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구속 취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개월 다 차면은 풀어줍니다. 그때 새로 영장 청구해도 외환 관련해서 오늘 뭐 조사받으러 나왔다고 그러는데 안 되면 뭐 풀어줘야죠. 윤석열 또 다시 활개치고 돌아다닐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기현이가 윤석열이 무죄 판결 내리지 말한 법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란 종식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판인데 이걸 가만히 뭐 국회에서 소리만 떠들어대가지고 될 일입니까? 먼저 오늘 박성재가 어떻게 해서 영장 기각되게 됐는지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고 박성재 기각 딱 되니까 윤석열이 오늘 출석했어요. 이것도 무슨 속셈인지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주 CBS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상황이 좀 긴박하니까 추석 연휴 이런 인사 패스하고 네.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 네. 박성재 영장 기각 말이 됩니까? 이게 법원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실 분들이 이제 더 생기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내란입니다. 본인은 이게 법리에 대해서도 약간 혐의에 대해서 다툴 취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러면 박성재 전 장관이 어떤 논리를 내세웠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이 비상계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성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여러 했던 그 특검에서 직권남용과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로 특정했던 혐의는 이 계엄 직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박성재 전 장관이 검찰에 전화했어요. 합수본에 검찰을 파견해라. 그리고 출입국관리본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출입국 차단하고 야근하라고 했었죠. 교정본부에도 연락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 수용시설과 관련한 점검 그리고 삭제했던 문건이 드러나기도 했었어요. 3,600명의 수용에 대한 부분을 점검시키고 문건까지 만들었는데 삭제했었죠. 이게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이거 내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관여하고 수행을 한 거 아니냐. 주요 임무 종사의 혐의가 있다.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밑에 직원들한테 시켰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법 계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을
다투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전제 사실에 대해서 판사가 인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지어 정확하게 법원이 판가름을 내려주지 못한다면 이런 식의 이 내란에 대해서 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역사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대표님, 지금 법조계에서 수원피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번에 이 영장 기각한 박정호, 이 사람이 언제 왔냐면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다음에 지난 2월에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3명이 우르르 왔는데 이정재, 정재옥, 박정호 이 세 사람을 수원피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수원피플이라고 부르는 저 3명뿐만 아니라 뭐 남세진 부장판사까지 포함해서 저 4명의 영장 전담 판사들은 조희대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조희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그리고 남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특히나 그 정권 차원에서 신경을 쓰는데 윤석열과 조희대가 본인들이 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급박함 속에서 자신들의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을 앉혀놓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이 검찰과 법관, 이상민 판사 출신 아닙니까? 이 법관과 검찰 출신들이 일으킨 내란을 사실은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후배들, 내지는 그 인사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정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 저는 지난번에 한덕수 영장 기각 때도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박성재 기각까지 나온 마당에는 총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을 점검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내란을 종식을 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만 우리가 몰입을 해서 생각을 해도 지금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고 내란 종식이 엎어질 수도 있는 전 그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수원피플이라고 부릅니까? 수원지법에 이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계속 불합리한 판결을 내렸던 자들이고요. 특히 박정호는요. 이정주 기자님. 김혜경 여사한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유죄 선고한 그자예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유독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혹한 그런 어떤 그 판결을 내렸던 거기에 좀 연루가 돼 있는데 이번 영장 기각이 사실 거기랑 연루를 안 시키려고 해도 좀 사람들이 의혹에 무게를 두는 이유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타당성이 좀 부족하고 뭐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제 기각 사유를 밝혔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판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그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 당시에 나치 부역자들. 나는 그냥 톱니바퀴처럼 기계처럼 했을 뿐입니다. 다 히틀러가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후에 그런 역사를 봐도 대량 학살의 역사를 그 세계사적으로 고찰했을 때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성재 정도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무회의에서 사실 저 정도 정적수 채우라고 대통령을 잡아끌 정도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일개 톱니바퀴다. 일반 형사사건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계엄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기각을 한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판단이죠. 이 수원피플 판사 3명이 한꺼번에 같은 법원에서 이러다가 한꺼번에 영장 전담 판사로 왔어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례적 아닙니까? 이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재명 당시 대표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불리한 판결이 나오고 3명의 이 수원지방법원에 있던 판사가 동시에 이렇게 중앙의 영장 전담. 왜냐하면 각급 법원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바로 직전에 같은 법원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언론 일각에서는 이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왜냐면 이제 성남 그 관할했던 경기도 관할하는 법원이 수원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연장선상에서 영장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영장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수사에 이 향배를 가르는 가장 초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인사 배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의혹을 자초했다는 게 사법부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게 내란을 엄호한다, 내란을 정말 사실상 동조한다, 이렇게까지 보는 분들이 나오는 게 이런 맥락에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 그리고 나온 이후에도 이 해당 판사 같은 경우에 줄줄이 영장을 기각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우한 화백에 그림을 줬던 그 검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는 했습니다만,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일당들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물음표가 사법부가 더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이정주 기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게 악의 평범성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거든요. 내란 수괴입니다. 국가 반역자예요. 근데 국가 반역자가 국가 반역을 모의하던 시기에 임명한 대법원장이 조의됩니다. 그럼 내란 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서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내란 인사가 내란 일으키기 전에 임명한 내란 인사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내란 인사가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임명한 판사들이 저 지금 수원 피플인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거는 조희대가 임명을 했다, 이 독수독과처럼 뿌리가 썩어 있으면 열매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굴 임명했겠습니까? 아니, 상식 아닙니까? 윤석열과 조희대, 조희대와 수원피플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검도 지금 뭐 검사들 반발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뭐 특검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법부가 마지막에 꼴대 라인을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각한 상황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돌파가 안 되니까 국민들은 너무나도 위협을 느끼고 다시 한번 이건 응원봉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까지 지금 수준으로 걱정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본질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 100번 하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각해버리고 나중에 판결 어떻게 할지 누가 합니까? 이거 조희대가 인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도요, 제가 처음에도 우리 정어리 TV 와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특검에서 윤석열을 구속시켰다고 우리가 박수 쳐줄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특검은 특별검사기 때문에 검찰 라인, 박성재 심우정 여기까지 수사가 들어가야 우리는 박수를 칠 수 있고, 또 하나는 검찰당, 저 국민의힘, 저 내란 동조 세력, 저기 인사들까지 구속을 시켜야 우리가 그때 가서야 좀 박수를 쳐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박성재부터 내지는 한덕수, 김앤장 출신 한덕수부터 제동에 걸리는 이 모습은 정말 이거 특검 수사도 이제는 국민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오는 거 아니냐, 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글을 올리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 재판 중계로 전 국민이 박성재의 범행을 지켜봤는데 법원만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어게인,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아예 작심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황당합니다. 다 압니다. 박성재는 적극적인 내란 공모자입니다. CCTV로 드러난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 검찰국의 계엄사 검사 파견을 지시했고, 출입국 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켰습니다. 교정본부에는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며 각종 지휘라인을 직접 챙겼던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내란적 폭력의 실행 라인에 있던 핵심 인사였습니다. 심지어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검토했던 문건은 삭제까지 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입니다. 그런데도 소명조차 부족하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요, 저는 법원이 국민한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 CCTV 영상을.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영장 기각한 그 판사는 눈도 없고 귀도 없습니까? 이놈만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놈도 그러지 않습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는 판사가 이 사법부를 하고 있으면 그 사법부 어떻게 우리 국민이 신뢰합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박성재 영장 기각되고 안 되고
이거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이거 빨리 직위원 조의대 특검 만들고 전담 재판부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거 직위원 조의대가 더 이상 장난 못 치게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앵커님 말씀에 100%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내란 특별재판부를 아마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 제가 올해 3월 달 때부터 그 직위원이 장난칠 때부터 내란 특별재판부를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박찬대 후보가 민주당 경선 나오면서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10월 달에 한덕수와 박성재 영장 기각까지 온 지금 상황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할 수도 없고 해도 실익이 없는 겁니다. 이미 시기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을 던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도가 잘못한 겁니까? 조이대나 윤석열 이 내란 인사들이 지금 잘못된 재판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이거 지금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유를 하자면 전두환 때 하나회 척결, 그때 하나회 척결했지 누가 뭐 군개혁 이런 거 들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조이대 라인들을 인적 청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사법개혁 매우 공허한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불이 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요. 직위원에 대해서는 당장 즉각 탄핵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직위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및 룸살롱과 지금 영장 법원에서 영장을 맡고 있고 본인이 핸드폰을 바꾼 이것만 가지고도 직위원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직위원 탄핵을 먼저 해야 되고요. 조이대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법사위에서 될 일이 아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반드시 나서서 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개혁으로 물타기 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핀셋으로 윤석열 사단 조이대 라인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일부터 저는 먼저 해야 된다. 저 우선순위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정주 기자? 오늘 이제 어제하고 어제 새벽하고 이제 오늘 새벽하고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난 사안이잖아요. 사람들이 일단 관측이 틀린 거에 대한 다들 당황함. 지금 이 사태 자체에서 너무 놀랍고 당황을 지금 금할 수가 없어서 사실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박성재 정도는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 하기 전날 바로 CCTV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법에서 판단할지언정 내란이나 계엄 같은 경우도 장면을 봤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이 정도는 영장이 다 나올 거라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박성재나 한덕수나 지금 이 계엄과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의 CCTV, 저거 검찰이 확보한 거 아닙니다. 저 국수본에서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발빠르게 당시에 이제 계엄과 불법계엄과 내란이 진행되고 있었죠. 나름대로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나름 명운을 건 수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걸 발빠르게 확보했는데 대통령실 쪽에 지금 계엄 내란 세력 쪽에서는 저 CCTV를 확보 못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못했을 거라 생각하니까 헌재에서 거짓말하고 특검 나서 거짓말한 겁니다. 한덕수 뻔뻔하게 자기는 계엄 믿고 본 적도 없다. 집에 왔더니 호주머니 뒷주머니에 있더라. 이런 식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 가서 뭐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 막으려고 공무회를 모았다. 막기는 못 막습니까? 저 영상 보면 나오잖아요. 숫자 세고 있고 4명 아직 정적수 부족하니까 4명밖에 안 되니까 더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독려하고 전화하고 송미래 형한테 전화해서 빨리 안 오냐 독촉하고 박 전 장관 저기서 똑같이 동조하거든요. 저런 영상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 끝까지 오리발 내밀었을 거예요. 근데 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됐다. 이건 이제 법원의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러다가는 다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조이대 직위원 탄핵하고 특검 발족하고 특검법 만들어야죠. 전담 재판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내란을 종식시키지 않고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박성재가 다 기각되니까 그걸 기다렸을까요? 오늘 윤석열이가 느닷없이 특검에 출석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코빼기도 안 베던 놈이. 알고 봤더니 구인영장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더라고요, 장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험한 꼴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더는 그러기가 어렵고 체포영장은 당연히 발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받을 때 아무리 구속수감 되더라도 나오지 않으면 법원 단계에서는 구인영장 발부해가지고 재판정에 세워야 되는 거고요. 수사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은 이게 도망간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물리력을 확보할 수 있는 허가증이 체포영장인 거예요. 법원은 그걸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직위원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하지도 않았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안 받아도 된다. 그럼 내란 세력이 이렇게 활약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 정의에 부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 정도로 가르면 되는 거고요. 박성재 장관도 어떻게 증거인멸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이 안가회동에 있을 때도 암약하고 제2, 제3의 계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까지 확보됐는데 이게 왜 법리적으로 다툼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통상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하니까 법원 입장에선 아 그런가 보네. 법무부 장관이 원래 밑에 교도본부 그리고 출입국관리소 검찰 밑에 두고 있으니까 업무 전환을 할 수 있네. 아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법리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왜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는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가속도를 내서 가는지 좀 의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법부가 완전히 지금 탈선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탈선을 바로 잡는 걸 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됐다고도 지적은 했고 고쳐라 자정기간의 시간을 지금 많이 줬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삼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가 바로 잡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바로 잡는 방법도 사실은 저는 지기현과 조희대는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둘이 직급도 다르고 하고 있는 역할도 다릅니다. 조희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위험 신호가 내년에 법관 정기 인사. 그러니까 내년에 인사를 조희대가 하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까지만 처리하면 되니까 시간은 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론도 더 모아야 되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문제는 상당히 좀 무겁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기현은요. 일개 판사일 뿐만 아니라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위법한 일을 했다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구속취소 인용결정 대표적이고요. 룸살롱 맞고요. 그러면 지기현에 대해 가지고는요. 오늘이라도 탄핵을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 하거든요. 그리고 탄핵을 하면 지기현의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기현의 의사와 상관없습니다. 국회가 의결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각에서는 그런 거 걱정하세요. 그럼 지기현이 재판 손 띄면 조희대가 그 재판 진행 안 시키고 오히려 더 윤석열 도와주는 거 아니냐. 만약에 지기현 자리를 조희대가 안 채우면 그건 조희대가 자기 탄핵 사유 하나 더 쌓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는 지기현 탄핵을 안 하려면 안 할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들이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온다. 지기현에 대해서 말로만 떠들고 잘못했다 협박하고 이거 가지고 안 되고요.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조치, 직무를 배제하는 직무정지시키는 저는 탄핵소추 의결을 전 당장 해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은 저는 이 사법에 대한 이 정말 내란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 지경을요. 전 나중에 역사적인 책임 이거 감당 못한다고 봅니다. 지기현부터 일단 탄핵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해야죠. 당장 해야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이 출석했다고 하는데 사복 입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수갑은 채웠을까요? 그렇죠. 수갑은 채웠을 겁니다. 수갑 채우죠. 수갑은 채우죠. 이 출석하는 것은 영상이 없나요? 보통 이제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지금은 이제 지하 그 통로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불구속 상태였으니까.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머리를 지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계속 그 속옷 저항하고 이런 식으로 저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마지막 퍼즐로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최소 디폴트가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오늘은 아마 이런 수를 썼을 수도 있다는 이제 의혹도 있더라고요. 박성재 전 장관이 기각됐잖아요. 이 기각되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거부하면 윤석열에게 또 초점이 가거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박성재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로 기각됐지만 나는 그래서 법치주의를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것도 법에 따라서 나가는 것처럼 박성재의 기각도 법에 따라서
합당한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달라. 이런 식의 지금 부안해동 시그널을 좀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신인규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수형님 TV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법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담당 재판관을 탄핵시키면 탄핵 결과 나올 때까지 그 재판이 스탑돼서 구속 6개월 넘으면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두 가지를 지금 섞어서 이해를 하신 건데 예. 직위원에 대한 탄핵은 직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는 거고 그 재판부는 그 재판에 계속 돌아가는 대해서는 거죠. 이제 별도의 인사 조치를 통해서 이어가는 거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재판의 구속기간 6개월 이게 지금 도가가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통해서 아마 영장을 더 발부받을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바깥으로 나오느냐 이 부분도 지금 많이들 걱정이시겠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지금은 직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거랑 윤석열 나오는 거랑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내란 특검이 박성재 구속영장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장미 변호사님, 네, 이건 해야 한덕수 때는 영장 다시 재청구 안 했어요. 그랬죠. 근데 박성재는 지금 국민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재청구 해야죠. 이거 재청구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한덕수 전 총리도 했었어야 마땅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왜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선행 판결이 있잖아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랑 대단히 중첩된단 말이에요. 혐의 내용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그러니까 가장 우두머리로 윤석열이 있고 그 뒤에 2인자로 한덕수가 있고 밑에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그 문건을 검토하고 그 혐의로 간 겁니다. 그럼 박성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건을 같이 검토하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CCTV에 그 명징한 화면이 나와 있고 같이 거기에 가담하고 실제로 수정 역할을 한 거예요. 법무부에, 검찰에, 교도행정부에,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하면서 내란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그렇지 국민한테 총꼬리를 들이댄 범죄예요. 그런데 이게 범죄라는 사실부터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통상적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인 부분도 한번 법적으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역사의식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일 수 있는 건지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재청구하면은 이번에도 혹시 박정호가 영장 보게 됩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가죠. 지금 4명이 있는데 예. 박정호를 뺀 예. 나머지 3명 중에 1명이 그건 그렇죠. 확실히 정해집니까? 그런데 그 수원피플 그 새 놈들이 또 같은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박성재 처리하고 하는 문제도 이게 근본이 해결이 안 되면요. 어차피 리스크가 계속 있는 겁니다. 뭐 박성재만 있습니까? 그 다음에 김주현이 잡아낼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확실한 방법은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해야 됩니다. 한 놈만 패야 되는 거예요. 이 전선을 넓히니까 다 안 되잖아요. 아니 한 메뉴만 제대로 파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판사들도 겁은 좀 먹죠. 근데 지금 아무 조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박성재 재청구하면 그날도 우리 밤에 새벽까지 또 잠 못 잡니다. 국민들은. 그 다음날 또 열받을 수 있어요. 우병우도 전에 한 3번 정도 영장 청구를 했었거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장 재청도 당연히 하고 할 것들은 하는 건데 본질적인 조치는 법관이 직무상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요. 국회는 탄핵을 의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오늘부터 그러면 매일 아침에 박정호 이름을 한 10번씩 부르고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박정호만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그런 악의 평범성이 상당히 저는 편만하게 지금 펼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의지를 물어볼 게 아닙니다. 의사를 지금.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완전히 짜고 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조의대가 저런 식으로 해서 재판 막 이게요 뭐 사법부 독립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조의대가 지금 완전히 내란 재판을 개판을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조의대가 희대의 재판을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법부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은근히 그 깽판을 국힘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국힘이요. 원래 국정감사는 야당판입니다. 왜? 1년 동안 물론 이 정부가 출범한 지는 넉 달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현 정부니까 현 정부를 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걸 들여다보는 거니까 국정감사는 야당 잔치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상임위에서 깽판을 치는 게 바로 국힘당 아닙니까? 심지어
이것저것 해도 지금 깽판이 안 되니까 이제는 막 욕으로 이런저런 막 지랄하네, 뭐 한심한 새끼, 완전 욕설로 그냥 개판을 만들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국회에서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지금까지 물론 충돌이야 많이 봤지요. 그런데 이렇게 참 유치찬란하게 싸우는 건 나 살다 처음 봅니다. 이게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저는 크게 봐서는 우리 다 죽자. 어차피 우리는 죽는데 너네들도 다 죽자. 이렇게 하는 그 뜻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관심을 이쪽으로 돌려서 윤석열 쪽에 관심을 좀 못 가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계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훈이라고 그 기자 출신이죠. 네, TV조선. 송파 가베 TV조선. 네. 난 이 친구 말하는 것을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보셨는데 일단 그 상황을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녹취록 트세요. 그 욕설 들어있는 부분 거기서 트세요. 일단 욕설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한심한 새끼야. 아이고, 참.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얘 여기다 이거 제 이름까지 까고 다 했는데 그 전에 멱살 잡고 이런 거 봤어요? 제 멱살 잡고 이런 거 봤냐고요? 김우영은 얘기. 그거 제가 더 풀라고 문자 보낸 거예요. 그냥 전략으로 보려고. 아니 얘가 문자 되겠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문자를 얘기해? 정리시켜주세요. 이게 되냐고 이게 나가도. 지금요, 맨 마지막 장면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김장겸 의원이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박정훈이 이렇게 무릎을 만지는 거예요. 야야야, 그만해. 해봐야 네가 손해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에휴. 박정훈 저 한심한 새끼가 아니 국회에서 상대방 의원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 야, 이 한심한 새끼야. 나이도 지가 더 어려. 박정훈이가 71년생. 그리고 상대방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이 1969년생인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지난번에 한번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훈이가 김우영한테 그날 밤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 이 찌질한 놈? 찌질한 놈. 찌질한 놈이야, 찌질한 새끼야. 이 새끼는 찌질한 놈아. 놈자. 예. 기자란 새끼가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아니 그리고 국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몰라도 그죠. 국회 끝나고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욕설하고 이런 거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반대로 나갔나 봐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이걸 공개했는가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시키는 거 가지고 지금 시끄럽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나 봐요. 마치 김현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런데 김현지가 안 나오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회 대통령 부속실장이니까 운영위에서 부르면 되잖아요. 모든 상임위에서 다 김현지를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김현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도 없어요. 심지어 농림해양수산위까지도 김현지 나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김현지 막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무지하게 쫄릴 줄 알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세운 또 이유가 뭐냐. 김현지가 옛날에 경기 동부연합에 뭐 해가지고 뭐 저겠다고 언제적 얘기를.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경기 동부연합 뭐 그러니까 김현지가 경기 동부연합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빨갱이고 그 빨갱이가 이재명 대통령 가장 최측근으로 있으니까 이재명이 빨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 얘기를 꺼내니까 이 자가 이런 자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그 영상을 보고 또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한 언론사
칼럼을 보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국보위를 연상시킨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0대 국보위.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걸 장악해서 멋대로 하는 그런 국보위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민주주의 핵심은요, 삼권 분립이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에게도 유리한 제도다. 전 그 말이 오늘 이 공청회에서도 딱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모 의원이 국보위 얘기를 하던데 국보위가 어떤 건지 한번 사진 한번 봅시다. 이제 12.12 쿠데타 후 아까 국보위 운운한 사람과 특별 관계가 있는 저 사람, 저 사진입니다. 이게 저는 연좌제를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수많은 언론인들을 직장에서 강제 해직시키고 언론인들의 자유를 붕괴시킨 것이 저 쿠데타 세력인데. 박정훈이가요. 김현지 실장이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2004년 성남시 의회에서 마이크를 던지고 시의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 범죄 행위에 김현지 실장도 함께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 동부연합 그리고 통합진보당 김현지 실장,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이 돼 있었다는 내용도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명색이 기자 출신이라는 자가 저렇게 논리를 비약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빨갱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대변인이 된 김난준 대변인 반박까지 한번 듣고 얘기를 해보죠. 오늘 국민의힘 박종훈 의원이 김현지 실장님 관련해서 의혹 하나를 제기했는데 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도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의혹은 어떤 의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김현지 실장님이 극좌 단체랑 연관이 과거에 있었다는 의혹 제기였는데 그 뭐 일종의 종북몰이 네. 의혹인 거잖아요. 네. 사실 정쟁 관련된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사실 말씀드리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답을 구하셨으니 50대도 안 먹힐 프레임입니다. 좀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정성조차도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대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50대 이제 메카시즘 막 말도 안 되는 거 빨갱이 논리 뭐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문제를 제기했던 박정훈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전두환과 함께 12.12 쿠데타를 일으켰던 차규헌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네. 뭐 했던 자예요? 차규헌이. 네. 응? 아까 저 사진의 주인공이죠. 그 전두환이가 12.12 거사 이후에 그때 참여했던 하나의 세력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차규헌이가 딱 저렇게 앉아 있어요. 전두환이 옆에. 저런 하나회의 핵심 세력 저자가 지금은 이제 세상 떠났지만 저 박정훈이 장인이에요. 자,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자면은 너는 그러면 50의 뿌리에 연결이 돼 있네? 예? 차규현이가 수도경비사령관을 했을 때 저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참 부전자전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제 빙전서전이라는 말이 새로 나오게 생겼어요. 장인 이야기하는 빙, 사유 이야기하는 서, 부전자전에 의해서 이제 빙전서전 말 나오게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갖다 붙일 걸 붙여야지
저런 논리에 비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은 이제 김우영 의원이 꼬집은 거죠. 이제 박정훈 의원이 뭐 국보위니 뭐니 떠들어 제끼니까 아니 그 국보위를 만든 전두환의 오른팔이 그대 장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돌려준 거고 저는 박정훈의 논리가 논리 비약 아닙니까? 그 비약 제가 두 가지만 해보면요. 하나는 아까 뭐 통합진보당 운운하는데 그 해산된 정당 아닙니까? 그 통합진보당 소속들이 만든 정당들 지금 되게 많아요. 뭐 진보당도 그렇고 여러 정당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정당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북한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빨갱이고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 그럼 그런 사람은 당대표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김문수라고 김문수를 갖다가 자당의 대표, 자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내세운 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럼 국민의힘부터 이거는 해산하고 문 닫아야 된다는 논리로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색깔론, 낙인 이론 찍는 것 자체가 이제는 국민의힘이 뭐 협중정서 최근에 문제됐었잖아요. 이제는 문 닫을 사유가 이제 하나 둘씩 더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 거는 진짜 자승자박한 거 아닙니까? 아, 완전 자승자박이고요. 정성도 부족하다는 말이 딱 맞은 게,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의 사고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완전 종북몰이가 지금도 통할 거라는 그 안일한 현실인식과 정치인식, 그 봤다는 판결문에요. 성남 시민들이 그 당시에 성남 시립의료원 만들려고 그게 막 반대에 부딪히니까 항의를 하고 농성을 하고 거기에 판결문에 나오는 표현도 김현지 실장이 거기에 같은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알고 지낸다. 그게 빨갱이들과 내통한다. 이재명은 답변하라. 여기까지 가는 게 그게 대한민국 21세기 정치를 아무리 보수당이라고 해도 그런 사고체계로 정치하는 거 국민들께 도움이 됩니까? 몰아치고 빨갱이라고 사상검증하고 반대 진영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으로 간주하면서 그냥 몰각시켜도 상관없다는 그 사고체계, 그게 내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그 DNA가 국민의힘에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화내동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더 한심한 건 동료 의원한테 욕설 문자를 보낸다? 이게 각인될 텐데 그 두려움조차 없다? 국민 알기를 어떻게 알고 정치하실까요? 정치할 자격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야, 이 한심한 새끼야라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저런 너무 놀라워요. 저 문자 공개한 것에 대해서 김우영 의원이 해명한 내용 한번 들어보고 가죠. 12.12 쿠데타의 잘못된 내란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발언을 했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얘기하는 특정 의원에 대해서 그와 연관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 그랬더니 그 당사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보시죠. 확대 안 됩니까?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자, 공적인 국회 장소에서 공적 질문을 한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렇게 사적 보복을 하는 저런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종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연계되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표를 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동료를 공개하는 놈이라고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는 것 그 정도 대범하지 못해요. 좀 대범하게 참아보세요. 그럼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과하셔요. 사과. 동료 의원한테 욕 보낸 부분은 내가 사과할 일이다. 폭로할 만하니까 하겠죠. 그래서 이게 무한 도돌이표가 됩니다. 이정주 기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욕한 것도 문제인데 박정훈 의원은 지금 욕 보낼만 하니까 보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거는 이제 결국 여론은 그 민주주의 원리상 그 국회의원은 결국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박정훈은 송파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유권자들이나 본인 동료 의원들한테 욕 보낼만 하니까 보냈으니까 다음 이제 선거 때 똑같이 저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욕 보낼만 하면 보낸다. 네, 그렇게. 당당하게. 아니, 그리고 저게 내란범들하고 똑같은 논리잖아요. 윤석열도 내란 할만 하니까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욕먹을 만하니까 욕했다. 살인할 만하니까 살인했다. 저건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저 정도 인지 능력을 가지면은 인간 취급받기가 쉽지 않을 것 저는 같습니다. 진작부터 저 국힘당 사람들이 모여있는 당이 아니라고 봤습니다만은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사법부 얘기하면서 판사 한 놈이 일탈을 하면 그 판사 개인의 문제라고 보지만 한두 놈이 아닐 때는 이건 그 사법부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박정훈이라고 하는 저 이상한 자 하나만 계속 저러면은 그렇다. 너 혼자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지금요. 또 욕설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게 또 있어요. 어제 김병주 의원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한기호 지랄하네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딱 했어요. 웬일이랴?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나 그거 인정 못해.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어떤 의도라고 봅니까? 바로 그래서 저는 이자들이 노리는 것은 오로지 깽판 그리고 다 같이 죽자 이거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기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저는 더 이상 한기호 의원을 의원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국군 장병 앞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를 모독하고 가짜뉴스로 폄훼하고 모독했습니다. 도대체 국방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막말도 일삼았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에 대해서 우리 또 민주당 의원에게 대해서 지랄하네라고 막말을 해댔습니다. 지랄하는 게 누굽니까? 내란을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지랄 아니겠습니까? 이 막말로 하답해 보면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거두절미하고 과격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때만 해도 야 한기호 괜찮네. 어? 본인이 잘못한 거 저렇게 깨끗하게 사과하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한번 보시죠. 어제 문제가 되었던 의원이 회의장 밖에서 제게 다가와서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고 미안하게 되었다. 참 어이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고성과 삿대질을 하고 막말을 한 후에 마치 지킬과 하이드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좀 바보. 아니 참나. 아니 그러면 박정훈이처럼 막 이렇게 떠들고 뒤에 가서 문자로 야 이 찌질한 놈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다는 얘기입니까? 앞에서 그래도 뒤에 가서는 아 그래 뭐 이렇게 악수하는 그렇죠. 것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장희민 변호사님 도대체 뭐 어쩌자는 그러니까 거예요? 너 왜 뒤에서도 나한테 욕하지 않냐? 지킬 하이드 중에 왜 지킬을 계속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온당한 사고방식인가요? 국민들이 왜냐면 추석 때 박수현 의원이 국민의힘 그 수석 대변인 칭찬했잖아요. 선배님 제가 논평을 그렇게 하고 공격하고 하지만 저희 식사 한번 하시죠. 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한 진영을 대리하고 상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욕설을 하냐고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봅시다라고 얘기한 걸 갖고 내가 사과를 다시 한 걸 철회하겠다라는 그런 사고 체계로 가는 그 로직이 과연 맞습니까?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나요? 뭐라고 평가를 받을지 그 두려움이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 윤석열의 어록이 하나가 떠오르는데 저 쥐약 먹었다고 표현했거든요. 쥐약 먹은 놈들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상태를 진단한 건 아주 적합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뽀개버린다는 말도 했고요. 네, 뽀개질 것 같습니다. 멀지 아니 그러면 지금 한기호 주장은 그거 아닙니까? 너 왜 계속 나한테 욕하지? 혼내지? 왜 갑자기 악수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박정훈 모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계속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네, 싸울 때는 끝까지 싸워서. 근데 실제로 한기호가 왜 저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기호는 그 다음날 그게 뭐냐면
사과를 했어요. 사과하고 나서 예비역 장성들한테 엄청나게 항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왜 사과를 해? 계속 공격을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뭐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표면한 거예요. 이 움직이는 배후 세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저는 국회가 참 수준이 떨어져도 이 지경까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원식 의장께서 윤리위 가동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도 지금 공연불이 되고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저런 욕설, 허용될 수 없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있는 내용들, 이거 조치 단지 안 하면요, 앞으로 욕을 하면 할수록 더 그 당사자한테 이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더 언론에서 조명해주고 더 언론에 써주니까, 아니 정치인들은 부고기사 빼고는 다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저는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저 스스로의 자정도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고기사 얘기하니까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이상민 의원 있잖아요. 대전에 전 의원이죠. 5선 의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 국힘으로 옮겼는데 오늘 별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상민 의원 아시죠? 그 5선 장애가 있는 의원인데 목소리 걸걸하고 명복을 빕니다. 이 국회 부의장 하지 않았나요? 부의장을 도전했었나? 예, 선수가 거의 그 급이 되시니까요. 그래서 국회 부의장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제가 다시 정리하지만 이렇게 그 말이 안 되는 짓들을 계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의도는 뭐냐? 깽판 치자. 그래서 다 가버리게 하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데 속으면 안 되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국감이 계속되면서 이런저런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 또 국민들 놀라게 한 게 하나 나왔어요. 김건희 육성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이 YTN 출신이죠. YTN이 어떻게 유진에 매각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인과관계는 별도로 치더라도 김건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김건희 오랜만에 육성 들어보겠네요. 한번 들어봅시다. 국민 대통령후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세요. 정리를 했습니다.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요. 대변인실 통해서 그럼 받을까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 어떤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시청자들한테 일이에요.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저기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잘못 기자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을 드리죠. 와,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저게 바로 지킬 앤 하이드의 모습이죠. 저게 같은 사람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새끼한테는 뭐 어려워. 근데 지금 YTN 기자하고 통화를 한 건데 뭘 가지고 저렇게 지금 방방 뜬 거였어요? 아, 저기 이제 대선 2022년 대선 4개월 앞두고 있었던 사건인데요. 저도 그때 이제 같이 취재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2021년 12월이거든요. 그 윤석열이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었고
좀 위기에 처해가지고 그때 전두환 개사과 이후에 바로 직격탄 맞은 위기 상황이었는데 요지는 그 김건희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학력 의혹.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 지금까지 이력 냈던 것 중에 저분은 미술 전교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보면 미술 그 무슨 고등학교 나가서 그게 그 지휘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교사라고 쓴 거예요. 본인은 그냥 그 경기대 회학과 나와서 미술 강사로 간 건데 내가 임용고시를 합격한 전교사다 이렇게 가로치고 쓴 거예요. 이게 100% 허위 학력 의혹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게임산업협회 뭐 무슨 테크놀로지 설립일 뭐 대한공간 루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한 9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다 부풀렸거나 허위 경력을 씁니다. 그래서 YTN이 저거를 단독 기사로 첫 기사를 써요. 첫 기사로 쓰는데 저때 이제 기자가 마지막 확인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맞냐? 9개를 쫙 나열하고 기자들이 담백하잖아요. 그냥 심플해요. 뭐 잘못했다 말할 필요 없습니까? 이거를 본인이 경력을 부풀린 게 사실이냐? 그때 그리고 인지하고 있었냐? 이제 담백하게 그거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이제 돌아온 대답이 뭐 기자 너는 얼마나 뭐 이렇게 떳떳하게 살았냐? 나도 복수할 거다. 저는 저런 대화는 저는 솔직히 취재원 중에 저런 대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죠. 네, 저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저기서 뭘 느끼냐면 요즘은 보통 통화가 녹취된다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저렇게 군다는 거는 녹취를 까봐. 못 가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 반증 아니냐. 그러니까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뭐 만에 하나라도 녹취해서 이런 게 나가면 안 되니까 뭐 본인의 본 모습이 그렇더라도 이걸 속일 수라도 있는데 아예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로 오만했구나.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수하려고 YTN을 매각을 했는지 차관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매각은 매각이지만 저기에서 보여준 김건희라고 하는 그 사람. 네. 좀 끝판왕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리부동의 끝판왕이에요. 겉과 속이 완전 다른 거예요. 국민들 앞에 사과할 때 너무 죄송하다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나 복수해야 되겠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운 언론사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YTN을 민영화한다라고 이 정권이 그랬지? 거기에 또 통일교한테 한번 해보라고 건진 가교로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고 이랬어요. 그 인수전에 뛰어들기도 했고. 그러면서 지금도 YTN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의 머릿속에는 복수해야겠다. 나를 감히 건드리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 특검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 말을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뒤에서는 복수하겠다. 너는 파면 깨끗하지 않을 줄 아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엄포를 넣는데 지금은 또 마음에 어떤 흑막을 갖고 있을까요? 이게 그냥 의구심입니까? 아니요.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근데 YTN 그것도 정권 바뀌자마자 했고 또 양평고속도로도 인수위 시절에 시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 대선 기간부터 만약에 우리가 정권 잡으면 뭐뭐 해야지 이런 시나리오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타임라인을 역산해 보면 김건희 쪽에 당시 이제 인수위에 활동했던 사람들 취재를 해보잖아요. 여기는 혀를 내두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정권을 가지다 보면 권력형 게이트가 이렇게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정부패 좀 있죠. 그게 올바른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몇 천만 원 뭐 뇌물을 받는 사람도 나오고 근데 국정농단이라 하면 이 단순히 뭐 샤넬백 몇 개 받고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저건 노선 변경을 해서 예타가 이미 진행된 노선 변경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국가 SOC 사업을 건드린 거예요. 그럼 수백만의 국민들이 피해를 봐도 내가 저기서 한번 해먹으면 되겠다. 사실 이 마인드를 아주 심플하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김건희입니다. 예, 김건희 지금 자 끝으로 윤석열이 오늘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1차 구속돼 있을 때 구치소장 김현우라고 지금 안양교도소장 가 있죠. 이자가 국회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경태 의원이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은 실토합니다. 왜 이런지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윤석열 수용관리 계획서에만 접견 시간대 외 실시 등의 허가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없었던 조항입니다. 그러면 관행적으로 적용된 건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특정인에게만 적용된 신설 조항인데 저 이유가 뭐죠? 제가 오기 전부터 주일이나 여가 외 아니요. 김현우 증인이 명시한 시간의 접견 허용 내부 결제 문서 없습니까? 제가 오고 난 뒤에 오기 전에 문서가 거의 작성이 다 돼 있었고 결제만 남은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제를 하셨잖아요. 근데 결제를 기획안은 나와 있었는데 본인이 결제한 서류잖아요. 지금 제가 어려운 말 묻습니까? 결제하셨냐고요, 소장이? 했습니다. 했잖아요. 네. 특별히 접견 허용하고 예외 허용하고 그리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에 보호장비 미사용에 대한 결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이러니까 출정 과장이 저희가 그 바디캠 다 확인했지만 손도 못 댑니다. 윤석열 체포하러 영장 집행하는데 1차 집행했을 때 구두로 경고하고 가죠, 검사가. 특검 검사가. 2차 집행할 때 어땠습니까? 바닥에 주저앉고 자기 혼자 했어요. 무슨 엉덩방아 찍어요, 윤석열. 지저분하게 촌스럽게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모습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바디캠 보셨죠? 보호장비 미사용에 대해서 본인이 다 결제하고 지시해놓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교도관들은 아무것도 못했던 겁니다. 체포영장을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김현우 소장이었다고요. 법령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아니 미사용하게 지시했는데 교도관들이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렇게 지시한 체포영장을 방해한 혐의를 본인은 지금 직위 해제돼서 안양교도소장으로 있을 게 아니라 직위 해제돼서 수사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구속수사를. 그것도 핸드폰 바꾼 거 그 전에 통화 기록부터 영장 통화 사실 내역 조회까지 다 받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자도 휴대폰을 바꿨는 모양이에요. 와, 진짜 이게 어떻게 공직에 있으면서 직업윤리라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윤석열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지금 체포영장 집행할 때 몇 번이 무산이 됐습니까? 그러면서 알몸시위라고.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하는데 보호장비를 차지 못하게 결제를 했다? 이게 교도행정의 담당자로서 서울구치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게 직무유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 자기 휘하에 지시를 받는 교도관들 그러면 뭐 맨몸으로 싸우라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고 그리고 결제도 원래 돼 있던 걸 자기는 사인만 한 것처럼 어떻게 공직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사인하면 그 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구속받겠다는 거예요. 그 문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란 사람, 자기가 계엄 이후에 구치소장으로 영전했거든요.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아니 책임을 져야죠. 지금 신은기 대표님. 네. 윤석열 24시간 무한 접견. 이것을 허용한 수용관리계획서 결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김현우 구치소장 때 결국에는 법 집행이 안 됐던 그 부분들인 거고요. 이게 정권이 교체돼서까지도 계속 그 문제를 일으켰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이 구치소 내에서의 이건 뭐 특혜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실은 뭐 그 강희구 부속실장이 핸드폰 갖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내지는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을 들어갈 수 없는 접견실 외의 지역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은 구치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장경태 의원이 잘 지적한 대로 지금 김현우 소장은 직위 해제가 돼서 결국에는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은 안양교도소장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현우 소장도 본인이 이 내란 국면에서 했던 행위들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자는 차라리요, 솔직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윤석열이가 혹시라도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갈지도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불쌍한 놈 이렇게라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휴대폰 바꾼 거를 사실 언론도 주목하지만 법 쪽에서는 뭐 본인 증거인멸에 대한 이제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조금 이게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구치소장 마지막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안양구치소장 가기 직전에 휴대폰 바꿨다고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잘 보세요. 휴대폰 바꾼 사람 누구누군지. 그 한덕수,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오늘 이상민, 지기현도 바꿨죠. 예, 지기현도 바꿨죠. 예, 심지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 조의대도 바꿨을지 몰라요.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조의대 지금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못하니까 우리가 모르지. 저자 나는 바꿨다고 봅니다.
아이고, 이 추석 연휴 때 좀 휴식을 취해가지고 컨디션 좋았는데 오늘 박성재 그것부터 혈압이 올라가지고